자신이 꿈꾸는 공산국가를 건설하겠다며 또 한 번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순수한 농민을 빼고 그 외에는 모조리 죽이겠다는 극단적인 정책을 실전에 옮긴 겁니다. 그만 좀 하자.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척살 대상은 지식인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캄보디아에서 교사, 공무원, 경찰 이게 대표적인 지식인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죽이려고 했었죠.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숨겨야 했어요. 그럼 크메르루즈는 지식인을 어떻게 색출했을까요? 뭔가 뭐 글을 읽을 수 있나 테스트를 그렇죠. 했나요? 이제 테스트도 하겠죠. 우선 안경을 쓴다. 이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전 1차적으로 죽은 사람. 안경 낀 사람을? 참. 안경 쓴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니까요? 네. 진짜 최악이다. 또 손이 하얀 사람, 피부색이 밝은 사람들도 죽어야 했어요. 왜요? 노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죠. 손바닥 고등살이 없으면 굳은 살 없으면 손바닥에 고등살 없으면 바로 죽어요. 그럼 그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게 폴포트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부유하게. 정확하게 잘 부유하게 자랐고. 하얗고. 또 편지를 읽을 수 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지식인이다 하는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본인도 읽잖아. 진짜 완전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렇죠. 문명이 없는. 네, 맞아요. 석기 시대로. 그렇게 제로 베이스죠. 폴포트는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지식인들은 자본주의에 물들었고 나라를 망칠 사람들이고 자신은 사람들을 이끌 참 지식인이라고 다르게 여긴 거죠. 단 한 가지 황당한 것은 폴포트라는 이름이 영어입니다. 그의 본명은 원래 살로스예요. 살로스. 예, 살로스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폴폿은 politics potential. 그래서 POLPOT, 폴폿, 정치적 잠재력을 지닌 사람. 그런 뜻으로 스스로를 폴포트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와 함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크메르루즈 간부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잠시. 안경 썼네. 안경 쓴 사람은 국방부 장관인 손산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프랑스 유학파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폴폿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크메르루즈의 초기의 2인자였죠. 당 부서기를 맡은 누언찌아. 이 사람도 태국에서 유학을 나온 사람이고요. 벤치에 기대어 있는 사람은 외교부 장관의 이행살이 폴폿하고 따라다니면서 거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폴포트와 파리 유학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폴포트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명확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죠. 죽이다 보니 이렇게까지 온 이유도 거죠. 없어? 심지어 그런데 폴포트는 색출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3대까지 씨를 말려야 한다며 온 가족들과 심지어 젖먹이 아이들까지 살해했습니다. 당시 생존자가 남긴 그림을 볼까요? 애기. 그래서 크메르루즈는 마치 길바닥에 패대기 치듯 아기들의 팔이나 다리를 잡고 바위나 뾰족한 나무에 내리쳐 죽였어요. 크메르루즈는 아기를 사격 연습용으로 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아기를 공중에 던지고 총으로 맞추는 연습을 한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줘서 반항할 마음조차 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아이들까지 모조리 끔찍하게 살해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크메르 루즈에 대항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색출했는데 죽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석출했는데 안 죽인다고요? 그렇죠. 뭐 어디 수용소에 가두는 거 아니에요? 나 왜 살렸냐가 문제. 바로 반혁명 사상을 품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 그리고 스파이로 의심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뭐 별다른 증거는 없었어요. 좀 자의적이에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사람들을 색출한 겁니다. 그리고 크메르 루즈의 비밀 경찰은 이들을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이들이 끌려간 곳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여행지입니다. 어딘지 가보시죠. 어디야? 어딜까요? 푸얼슬랭 수용소?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데인가 보다. 네. 학교 건물이에요, 원래. 고등학교 건물을 개조해서. 학교가 수용소가 돼버렸구나. 네, 고등학교. 이거는 이제 고문에 사용했던 침대고요. 네, 길을 잘라내는. 와, 이거 뭐야? 여기 투얼슬랭에 가보면 여기서 죽었던 사람들의 사진이 애도 있는데? 예, 그렇죠. 아까 뭐 간단 아기들도 다 죽였으니까 아이고 도대체 왜? 애들이 뭔 여기가 약 스파이랑 14,000명이 수감되고 고문 및 살해를 당했던 겁니다. 크메르 루즈는 전국 곳곳에 강제 수용소를 세웠어요. 아, 저기만 있는 데가 아니야. 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숫자만 해도 한 120여 군데 알려져 있어요. 그야말로 감옥 국가를 건설한 거죠.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가 바로 수도 푸넴펜에 있는 투얼슬랭 S21. 사람들은 투얼슬랭으로 끌려가자마자 가혹한 상황에 처했어요. 자, 그림 하나 볼까요? 애기들. 자, 이게 교실을 개조한 감옥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누워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누워 있는 걸까요?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두 다리를 묶어놨나? 그럼 뒤로 못 지금 도망가게. 팔을 뒤로 이렇게 하고 있네. 팔도 묶어놓은 것 같고. 여기 교도관이 보이잖아요. 교도관의 허락 없이는 앉아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곳에는 온갖 규칙이 있었어요. 조용히 침묵한 채 누워 지내야 하고요. 말을 못하게 했어요. 수용소에 있는 고문 기술자들은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어요. 당시 투얼슬랭에 잡혀간 사람 중에는 반나스라는 화가도 있는데 그가 수용소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걸 그림으로 남겼죠. 같이 한번 볼까요? 살았어요, 이 사람? 네. 아... 지금 이제 교도관이 손톱이나 발톱 등을 뽑는 거고요. 이쪽에는 뭐 채찍 들고 때리기도 하고 전기 고문도 여기서 다 자행을 합니다. 이쪽에는 뭐 사람을 오물통에다가 거꾸로 집어넣기도 하고 이게 배설물이에요. 그리고 팔을 뒤로 묶어서 매달아 가지고 들어올리는 고문인데 이 경우는 뭐 팔이 부러지거나 탈골되는 끔찍한 고통을 겪죠.
그 외에도 인간에게 최고의 고통을 가하는 정말 다양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그럼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 다 묻나요? 그렇죠. 인근에 집단적으로 안매장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수도 프놈펜 외곽에 있는 쩡아이 매장지인데요. 거기 최고. 이곳에선 나중에 한 1만여 구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쩌잉아이과 같은 집단 매장지는 전국적으로 약 2만여 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와. 이렇게 폴포트 정권 하에서 약 3년 9개월 만에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캄보디아 전역이 킬링필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폴포트는 캄보디아인들만 죽인 거예요? 그렇게 순순히? 네, 처음에는 그랬죠. 다른 하지만- 나라도 죽여요? 네, 철저한 민족주의자인 폴포트는 통치 기간 중에 캄보디아 내에 살고 있던 수많은 타민족들도 색출해서 죽이기로 했어요. 이때 죽은 사람들이 중국인, 태국인, 여기다 베트남인도 베트남인. 많이 죽었고요. 이런 학살은 베트남 정부를 자극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폴포트는 캄보디아가 수백 년 전에 베트남에 빼앗긴 영토를 다시 되찾겠다며 베트남의 영토를 침범하기까지 합니다. 자, 당시 지도를 한번 보시죠. 캄보디아가 17세기 이전만 해도 이 메콩강 델타가 캄보디아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이 17세기 이후에는 남진을 해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베트남 땅이 됐어요. 근데 크메르루즈는 이전에 자기 땅이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자주 침범을 해서 베트남인들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바척이라는 맞아. 바척 마을 학살입니다. 크메르루즈 군대는 마을을 포위하고 마을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했어요. 이렇게 12일 동안 3,000명이 되는 베트남인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베트남. 학살이 알려지면서 네. 베트남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1978년 12월에 군사를 크게 일으켜서 캄보디아를 침공했습니다. 아. 당시 베트남군은 미군과의 오랜 전쟁 경험을 통해서 엄청나게 강했죠. 약 한 달 만에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을 점령했습니다. 와.
캄보디아에는 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정권이 수립됐어요. 이때 초대 총리로 지금의 훈센 총리가 임명이 됐고요. 행삼린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지목됐죠. 둘 다 원래는 크메르루즈 소속이었다가 그들의 반대에서 반대. 베트남으로 망명한 정치인이었죠. 자, 그럼 폴포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잡아서 그렇죠. 지금 정리해야지. 그거 물으시려고 했죠. 예. 폴포트와 크메르루즈는 이제 베트남이 밀렸으니까 프놈펜에서 도망을 갔겠죠. 그리고 태국 국경에서 다시 게릴라 군대를 창설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와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크메르루즈의 학살에 묻혔지만 내전 기간 동안의 사망자도 수십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폴포트는 지금 베트남 전쟁도 패하고 쫓겨나고 막 전쟁 자금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요? 중국이 크메르루즈를 지원해 줬어요. 중국인들도 죽였다면서요? 네. 그렇죠. 당시 중국과 베트남이 영토 분쟁을 겪으면서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이 베트남을 오랫동안 한 1000년간 지배를 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둘 사이가 원래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중국은 베트남과 전쟁을 벌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크메르루즈를 지원했구나. 그런데 이때 미국도 크메르루즈를 암암리에 지원해 줬어요. 또 미국은 과거에 베트남과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벌인 나라와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과거에 폴포트가 반미 정서를 이용해서 세력을 키웠는데 이제는 그런 폴포트를 미국이 지원했다니까 정말 놀랍죠. 게다가 폴포트는 또다시 시아누크 왕을 지도자로 삼아서 명분까지 마련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중국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입은 크메르루즈와 베트남의 지원을 등에 업은 친베트남 정권의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면서 캄보디아는 또다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점점 심해졌지만 이 시기 미국은 국제적으로 크메르루즈만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고 캄보디아 대표로 유엔에 초빙까지도 했습니다. 반면 베트남의 지원으로 세워진 새로운 정부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이죠. 철저히 무시됐어요. 그리고 미국은 베트남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국제적인 여론전까지 펼칩니다. 즉 베트남이 이웃나라 캄보디아를 무력으로 침략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미국의 비난에 베트남은 국제적으로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낼게요. 군대를 일으켜 남의 나라를 침략했다는 비난에 직면한 베트남은 국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뭐야 이거 어려운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이거? 하세요. 정답. 네, 규현 씨. 그 학살 현장의 그 증거, 영상과 사진들을 찍어놓은 거. 찍어놓은 걸 국제사회에다가 퍼뜨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 규현 씨. 정답입니다. 와우. 베트남에 대한 비난 여론을 뒤집으려고 고심하던 베트남이 크메르루즈가 저지른 대학살을 외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투올슬랭 S21을 박물관으로 재탄생시켜서요. 아, 그 또- 박물관을 만든 게 베트남이에요? 그렇죠. 베트남이었어요. 또 프놈펜 외곽에 다른 킬링 필드도 찾아내서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의 기자들은 베트남의 지원하에 캄보디아 전역의 킬링 필드를 돌아보고 취재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크메르루즈의 천인공노할 그러니까. 만행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주민들에 의해서 서부의 도시들이 하나 둘씩 생기던 1861년 미국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남북 전쟁이 터지죠. 혼란스러웠던 북과 남의 이런 남북 전쟁 기간에 서부는 어땠을까요? 서부는 거의 황무지였기 때문에 전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뉴올리언스나 몇 군데 빼놓고는 우리가 얘기하는 캘리포니아 쪽 서부는 거의 전쟁과 상관이 없죠. 이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전쟁이 한창일 때 1862년 과감히 대륙 횡단 철도 건설 사업에 서명합니다. 이 광활한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물자와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규모 운송수단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유일한 대안이 대륙 간 철도 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1869년 오마에서 유타에 있는 프로몬토리 포인트 그리고 결국 세크라멘토까지 미국을 동서로 잇는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철도를 통해 중부의 풍부한 자원이 이제 서부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는 그걸 토대로 서서히 또 차근차근 기초를 쌓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훨씬 손쉽게 이제 사람들이 서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의 계획대로 서부 개척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륙 횡단 철도를 미국 대륙의 대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의 미국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많았겠죠. 급속한 도시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이민 인구의 급격한 증가, 그에 따른 문화적인 충돌. 그래서 미국인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과거의 그 자유스러운 그 기억을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인들은 카우보이를 황야의 자유인으로 영웅화시킵니다. 그래서 대리 만족을 한 거예요. 다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메이킹. 또 대통령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어김없이 쓰는 게 뭐예요? 카우보이 모자예요. 내가 진정한 황야의 카우보이의 후손이다. 내가 어렵더라도 거친 황야에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가겠다. 지역 축제마다 막 다니면서. 예. 이처럼 대륙 횡단 열차는 미국인들에게 서부 개척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인디언들에게는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됩니다. 자, 아까 인디언들은 잭슨 대통령 시절에 체로키, 세미널, 촉타 이런 5개 부족이 보호구역으로 이 오클라호마로 강제로 이주당했잖아요. 거기 가면 간섭 안 할게, 빵 뺏지 않을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대륙 횡단 철도가 오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서부로 이제 이동하게 되죠. 빠른 속도로. 이게 이제 인디언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됐을까요? 그렇지. 침해되니까. 인디언들의 삶의 기반의 가장 중심이 이 동물입니다. 버팔로. 예. 버팔로를 제거해 버린 거예요. 버팔로는 인디안의 삶의 기본입니다.
버팔로가 없어지면 인디안도 살기 어려워요. 여기서 정식 문제가 나갑니다. 사냥꾼들은 수천 마리의 버팔로를 손쉽게 죽이기 위해 새로운 사냥법을 고안해내는데요.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사냥법. 대부분 총으로 죽였는데. 크리스 씨. 버플로 힘은 세지만 헤엄칠 줄 몰라요. 그래서 다 몰아서 강이나 뭐 민물, 호수나 이런 데 빠지게 했어요. 퀴즈가 어려웠나 봐요. 크리스 씨 오답입니다. 예, 한번 찍어봤어요. 예. 모르겠네. 힌트를 드릴까요? 네. 대륙 횡단 철도잖아요. 네. 철도를 지으려면 뭘 깔아야 되잖아요. 철로. 솔. 이 버팔로가 때를 지어서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여야 돼요? 기차로요? 설마. 설마. 당연히 총으로나 화살로. 예, 바로 답이 거의 나왔습니다. 정답. 크리스 씨, 미국은 총이죠. 총. 총 네. 총으로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여요? 잔인하게. 크리스탄 씨, 기차를 타면서. 알았다. 정답입니다. 기차에서 쏜다고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버팔로를 사냥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버팔로 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버팔로 사냥꾼을 모집해서 철도 회사가 특별 열차로 위에 올라가서 이동하면서 버팔로를 사냥합니다. 이런 사냥법으로 1865년 한 해에만 약 100만 마리의 버팔로가 죽습니다. 1872년에서 1874년까지 약 400만 마리 이상을 사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디언들의 그런 거주지나 생활 기반이 다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버팔로가 없어지면 인디안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1890년대에는 이게 극에 달합니다. 뭐야? 설마. 뭐 같아요? 해골? 뭐예요? 사냥당한 버팔로의 두개골이 산처럼 쌓여 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이제 버팔로가 없어지게 되자 인디안들은 절망했겠죠. 설상가상 생계를 이어받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살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만난데. 1868년에 미국 정부가 사우스다코타와 와이오밍주 경계에 있는 검은 언덕이라는 산지로 인근 인디안들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채 6년도 되지 않아 인디안들은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 쫓아요? 1874년 검은 언덕에 황금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놈의 황금이 문제입니다. 안 돼, 안 돼. 자, 소문을 듣고 총잡이들, 노다지꾼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인디안 땅을 무단으로 침입해서 마음대로 휩쓸고 다닙니다. 인디안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그럼 이래서 약속을 한 건데. 그렇죠. 그리고 미국 연방 정부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 정부는 애매한 상황에서 이제 인디언들과 광산권을 놓고 협상에 들어가요. 인디언이 받아주겠어요?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협상이 결렬됩니다. 미국 정부는 강경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검은 언덕에 있던 수종 마을을 공격합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전투에서 수족들, 주 부족이 수족이었는데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위대한 수족의 전사 미친마를 찾아갑니다. 미친말은 수족의 한 지파인 라코다 이 부족의 추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평생 미국 정부와 타협에 응하지 않았던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수족의 사연을 듣고 야, 이거 미국 정부 너무했다. 조약을 휴지 조각처럼 만든 이 미국 애들은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수족의 또 다른 굉장히 유명한 주장, 안진소. 주장 이름이 안진소입니다. 아, 쓰림볼. 그래서 함께 이제 공동으로 미국과 전쟁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에 대적하는 미국의 사령관이 지휘자가 또 미국 내에서는 꽤 유명한 조지 암스트롱 커스터입니다. 남북 전쟁의 사령관까지 지냈던 조지 커스터가 이제 미군 기병대를 지휘하는 이제 중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의 전사 미친 말과 미국의 영웅 커스터 중령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커스터 중령은 자기 부대를 이끌고 검은 언덕에 파병을 합니다. 자, 미친 말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이 백인 군인들을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약 한 2,000명 정도. 그리고 결국 전설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세 시간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상대가 안 되죠. 무력을 못 이기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미친 말의 압승. 미친 말의 압승. 진짜? 커스터 중령이 이끄는 부대의 무려 40%가 전사합니다. 와. 이것은 미국 전체 인디언과 이게 백인들과의 이 전투 역사에서 마지막 인디안의 승리로 기록되는 전쟁사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겼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버팔로가 없어진 상황에서 인디안들은 배고파서 전투를 못해요. 굶주림에 지치게 됩니다. 한 부족 한 부족 항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말도 결국 동료들과 항복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호송 과정에서 미군이 단검으로 찔러서 미친 말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래? 결국 구심점을 잃은 인디언들은 이전보다 더 열악한 땅인 늪지대와 메마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았습니다.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자유로운 세상, 그리고 버팔로가 초원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합니다. 유령춤, 고스트 댄스 들어봤죠? 네. 유령춤을 추게 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추는 거예요. 즐거워서 추는 게 아니에요? 슬픈 춤. 그래서 슬픈 춤이죠. 신앙 의식처럼 이 수족과 그 이 일부의 평원의 인디언들에게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긴 춤이네요. 신나야 되는데 너무 슬퍼서 그걸 표출하기 위한 방법이 춤.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유령춤이 미국의 개척민을 두렵게 하는 악마의 춤이라고 규정합니다. 와,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단정하고 금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춤도 못 추게 해요? 춤도 못 추면 추게 해주지.
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춤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인디안들은 춤을 포기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췄던 인디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대항했을까요? 반항아들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습니다. 소요의 주동자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추적해서 체포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유명한 인디안의 주장인 큰발 주장입니다. 큰발 주장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들이 체포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검은 일이라는 젊은 전사가 총을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검은 일이는 귀가 안 들려.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군들과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이렇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누가 쏘았는지 모르지만 한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자, 미국 기병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인디안들이 공격한 줄 알죠. 그래서 기관총을 내리고 무차별 학살합니다. 이때 350명 인디안들 중에 무려 300명이 학살당합니다. 50명이 부상당하는 무고한 인디언들이 희생당한 운디드니 학살 사건입니다. 미군들은 시체뿐만 아니라 총상을 당한 또 혹은 부상당한 사람을 방치하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큰발 주장의 실제 모습입니다. 총상을 입었는데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서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요? 너무 불쌍하다. 크리스 씨 지금도 미국에 인디언들이 남아 있어요? 네, 그 보호구역들이 미국의 곳곳에 있어요.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고 제가 그 3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토가 미국 정부 밑에 있는 영토가 아니고 아예 따로 자기만의 나라, 조그만 나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 따로 통제하는 기관도 있고 거기 뭐 원주민들이 카지노장 살 수 있게 그런 권리 줬고 문제도 많아요. 근데 막 인프라 되게 연약하고 뭐 형편 안 좋은 곳들이 많으니까 뭐 마약 중독, 뭐 술 중독, 음주운전. 이처럼 미국의 서부 팽창을 생각할 때 인디안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디안의 희생으로 서부가 팽창했고 미국의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대인 학살 작업을 주도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학살을? 글쎄요. 바로 나치 친위대, 일명 SS였습니다. SS, 슈트슈타펠의 약자인데 SS요? 나치 친위대는 원래 히틀러를 경호하는 당내 조직이었는데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는 유대인 학살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의 독일 점령지에서 유대인 학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위대의 중심에는 히틀러의 최측근인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누구야? 네. 히틀러의 오른팔 왼팔 했던 사람들인데 왼쪽에 헤르만 göring과 이 중간에 하인리 힘러죠. 힘들어. 네, 힘러.
그렇다면 괴링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괴링은 그 지위가 독일 군대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제국 원수였습니다. 또한 공군 총사령관이기도 했고요. 한때 히틀러의 후계자로 불릴 만큼 그 권력이 막강했죠. 이 사람은 나치당의 초기 시절부터 각종 정책을 만들고 그 기본 판을 짰던 그런 인물이고 또 친위대 창설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괴링은 이 친위대뿐만 아니라 국가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를 재창설하기도 했습니다. 스타포. 게슈타포는 친위대 소속이었지만 독자적인 활동 권한을 갖기도 했는데 유대인 공산주의자, 반체제 지식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처형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뭔가 A급 전범 얘기할 때 꼭 그렇죠. 나오는 꼭 사람인 나오죠. 것 꼭 같아요. 나오죠. 네. 이후에 괴링은 나치 공군 창설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친위대의 권한을 자기 측근에게 넘기는데 그 측근이 바로 힘러입니다. 친위대 수장인 힘러는 유대인 학살을 진두지휘한 최고 직급의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살을 이끌었던 인물답게 유대인에 대한 혐오도 엄청났죠. 힘러가 친위대를 모아놓고 연설을 한 것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대인 말살은 우리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절멸시킬 것이다. 그것은 당의 계획이니까 우리는 유대인을 제거할 것이다. 그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다. 뭐 사람 취급을 안 했네 그냥. 그렇죠. 네네네. 이런 힘러의 유대인을 향한 혐오는 결국 나치 최초의 수용소인 다하우 수용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수용소는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수용소들의 모델이 됩니다. 물론 수용소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다하우처럼 강제 노동을 시키는 수용소도 있지만 학살 자체가 주 목적인 절멸 수용소도 있거든요. 이름이 너무 끔찍해요. 절멸 수용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우슈비츠는 이 강제 노동 수용소와 절멸 수용소를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은 노동 더 시키고 지치면 이제 이렇게 죽이는 거죠. 네. 그렇다면 괴링과 힘러를 주축으로 한 친위대는 어떻게 유대인 학살을 진행해 갔을까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그냥 무턱대고 확살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과정이 있는데요. 우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치가 이제 폴란드를 먼저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여러 도시에 유대인들을 격리해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게토죠, 게토. 게토는 1939년 말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이 바르샤바 게토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른 곳에 있던 유대인들도 이렇게 잡아와서 그 수용시키니까 수가 많았을 때는 거의 50만 명이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종망으로 이제 봉쇄돼서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옥에 수감된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했어야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치 정부는 이 게토에 들어가는 식량까지도 제한해요. 식량을 배급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제한하기 때문에 그 결과 수많은 유대인이 질병과 굶주림에 방치된 채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자료 화면에 다 삐짝 말랐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개토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죠. 1941년 말에 나치가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는 것을 내세우거든요. 해결이요? 네. 박멸이네. 더 이상 유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깨끗한 유럽을 만든다는 발상이죠. 그 단어가 너무 소름 돋는 소름 것 끼쳐, 같아요. 소름 끼치죠. 해결. 최종 해결하는 것이죠. 이때 나치 친위대 내부에 소위 기동학살 부대가 전면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기동학살 학살 부대? 부대. 네. 그리고 이 죽음의 부대를 이끈 사람은 바로 힘러였죠. 힘러. 네. 이 기동학살 부대는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주로 이제 숲속에서 총살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파괴해가지고 거기서 학살했어요. 에? 뭐야? 아 들어가서 죽는 거구나. 네,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죠. 그냥 죽으면서 바로 이렇게 바로 묻어버리면 되니까요. 그쵸. 소름 돋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죽이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죠. 총알이 낭비되는구나. 낭비되고 사실 많이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생깁니다. 트럭의 화물칸에 배기가스를 연결한 가스차를 만든 것이죠. 너무 끔찍하다. 이런 방식으로 기동학살 부대는 가스차를 이제 유대인 학살에 이용하기 시작하고 이제 완전히 대량 학살 체제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스차 방식이 각 절멸 수용소에서 아예 가스실을 만들어서 대량 죽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먼저 다 이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으로 카펫, 옷 등을 만들어서 활용했죠. 그리고 죽고 나서는 입안에 있는 금리까지 뽑혔고요. 또 화장을 시켜줘. 그래서 이제 재가 만들어지면 그 재를 비료로 사용까지 했죠. 그런데 정말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이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친위대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시켰는데요. 혹시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시켰는지 장의사들 보통 장의사들인가? 그게 뭐 일반적이겠지만 유대인들한테 시켰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같은 유대인한테 이 일을 시킨 거예요. 나치는 일종의 특수 직무반인 존더 코만도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인 작업 부대를 만든 건데요.
죄책감 느끼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지 않고 모든 걸 유대인한테 정패하는 거죠. 그냥 너희가 해. 사실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각하는 과정이거든요. 다 유대인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찍을 수 없는 건데 이제 몰래 찍은 거죠. 또 놀라운 거는 이 소위 특공대로 일했던 사람들이 3, 4개월마다 교체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3, 4개월 있다가 이들도 채용시킨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했다는 것이죠. 아니 참다 진짜. 니키 씨도 이 특공대, 이 존도 코만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뭐 나치들이 저질렀던 일 엄청 많은데 네. 그건 제일 악랄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제 그렇죠.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 일 해야만 하고 강제로. 네, 근데 그거 하면서 자신도 언젠간 똑같이 죽을 거라는 거 알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정말 신체적인 학대도 있는데 더 잔인한 정신적인 학대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대학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절멸수용소에서 벌어진 만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거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 것이죠. 아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활동했던 바로 이 사람이 가장 악명이 높았습니다. 죽음의 천사라는 이상한 별명을 가진 의사 맹겔레였습니다. 맹겔레, 친위대 소속이었죠. 이 아우슈비츠의 맹겔레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로 이렇게 철로로 이제 기차가 오면 사람들이 내리면 선별 작업을 하는데 맹겔레가 손짓을 하거나 아니면 회초리를 흔들어 보이는 사람은 곧장 가스실로 보내시는 거죠. 그의 악행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끔찍한 실험들을 했는데요. 특히 쌍둥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열을 올렸습니다. 쌍둥이. 당시 맹겔레를 보조하던 사람이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해부실 옆에는 일하는 방이 있었는데 14명의 쌍둥이들이 심하게 울면서 대기하고 있었다. 맹겔레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주사를 준비했다. 주사를 놓자 잠깐 움찔하더니 그 아이는 죽었고 이런 방법으로 그날 밤 쌍둥이 14명을 모두 죽였다. 왜 쌍둥이에 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맹겔레는? 그 맹겔레는 원래 대학 시절부터 인종적 차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도 즉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라 열등한 인종과 우등의 인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히는 논문이었죠. 특히 독일의 경우는 정권이 나서서 우생학을 국가 보건 정책으로 했는데요. 우생학이라고 하는 거는 유제닉스 아시죠? 그래서 인간을 유전학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좋은 유전자는 보존하고 나쁜 유전자는 이렇게 소멸시켜 버린다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 보건 정책으로 한 거죠. 이후 이 수용소에서도 맹겔레는 여전히 이런 연구에 이제 집착했는데요. 순수 독일 혈통의 쌍둥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것이죠. 독일의 인구를 이렇게 늘려야 된다. 어떤 쌍둥이들은 죽을 때까지 얼마나 혈액을 뽑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실험해 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쌍둥이의 혈관과 기관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일종의 샴 쌍둥이를 만들려는 시도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악마죠, 악마 정말로. 그래서 이 맹겔레의 실험에 이용된 쌍둥이만 해도 1,5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쌍둥이만. 네. 그리고 장애인과 정신병자 등에 대해서 소위 안락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뭔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번식을 못하게 네, 막아버려요. 그냥 소멸시켜 버리는 건데요. 사실은 이 가스실이 이 안락사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도입됐다고 합니다. 가스차가 만들어지기도 전에요. 물론 이제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였고 샤워실로 위장되어 있었죠. 네. 니키 씨, 이때 이 모든 실험들을 할 때 의사들이 막 다 나서서 한 거라면서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많은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맹겔렌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제거 대상 될 사람 선별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또 독일 내 그 의사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기도 해서. 근데 어떻게 의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대인 학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치 정권은 여러 영역에 걸쳐서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600만이라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숫자의 대학살이 자행이 된 거죠. 하지만 이런